보통 밖에서 일어나던 인간관계처럼 상담가한테, 치료자한테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또 많이 몰입이 돼요.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가 참 쉽습니다. 그냥 치료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려요. 코로나 때 이제 신천지라는 걸 통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뭐 질책도 있었지만 그 심리에 대한 궁금함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, 의존적인 성향이 지나친 분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. 저번에 제가 의존적 성격 설명드릴 때는 나쁜 사람하고 많이 얽혀서 뭐 사이코패스나 사기꾼한테 걸리거나 이제 학대를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런 연인을 만나거나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놓을 수가 없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고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거를 많이 공략을 해요. 이제 포섭을 하잖아요. 그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많이 공략을 합니다. 그거에 많이 넘어오는 분들이 의존적인 분들이죠. 내가 결핍이 있는 참 그 고픈 부분들이 그 정서적인 친밀감이어서 주변에서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게 딱 나타나면 확 빠져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다 따라합니다. 종교도 그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고, 아니면 어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, 굉장히 큰 돈을 빌려주게 되기도 하고, 또 청소년 경우에 요즘에 심한 문제가 되는 게 앱을 통한 데이트거든요. 그래서 성인과 청소년이 앱을 통해서 만나고 결국엔 성적으로 착취되는 관계가 맺어지고 그걸 끊지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한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역시도 이 의존적 성향인 분들한테 접근을 해요.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, 이런 게 그게 잘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정서적인 친밀감의 유혹에 굉장히 확 빠져요. 처음에는 전혀 그런 걸 내색 안 하고 막 그렇게 친밀하게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100% 공감해주고 이런 관계를 최소한 한 달 이상 맺어요. 그러면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. 신뢰한 다음에는 이제 이게 관계가 딱 생기면 그거로부터 스스로 이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성적 착취가 있어도 또 뭐 어떤 신체적인 학대가 있어도 경제적인 착취가 있어도 그걸 끊지 못해요. 그래서 복종을 합니다. 해달라는 거 해주면서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가게 돼요.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. 의존적인 성향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이걸로 인한 문제도 많고,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뭐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만 그 이면에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. 가족 상담할 때도 정말 많고요. 부부 관계에도 이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, 한쪽은 의존적이고 한쪽은 그걸 착취하고, 이게 그냥 계속 되면서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,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이게 또 이어지고요. 부모 말을 잘 듣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이라도 독립성을 보였을 때 부모가 그냥 그거를 깔아뭉개죠. 그냥 내치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 불안해져요. 어쨌든 아이는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구나, 말 잘 들어야 되는구나, 나는 죽이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게 됩니다. 살기 위해서. 그게 이제 형성이 계속 살면서 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한다 한들, 물리적인 독립을 하고 내가 겨우 떨어뜨려 놨다 한들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누군가를 찾게 돼요.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요.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경험해요. 예전에는 부모한테 그랬는데, 엄마한테 그랬는데, 결혼하면서 배우자한테 그게 갔다. 배우자한테 또 착취를 당하고, 하지만 그거를 거부하지 못해요. 힘들면서도 따라줘요. 전통적으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런 아빠한테 가정을 지킨다라는 그런 합리화 하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전통적인 어머니상이 너무 많죠. 그게 정말 흔한 부부 갈등이고, 또 그걸 본 자식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경험하고,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사실은 친밀감을 배우자로부터 그런 식으로라도 착취당하면서라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 경험을 결국에는 못 받고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면 이제 어디로 옮겨가겠어요? 처음엔 부모에서 배우자, 그 다음엔 자식입니다. 자식은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요. 내가 그렇게 싫었던 부모처럼 내가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자식은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물림이 되기가 참 쉬워요. 이게 의존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참 신기하게도 정서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. 물론 인간관계랑은 다르게 객관적으로 치료자와
이제 내담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관계는 다르지만 어쨌든 관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서 치료자로서는 딜레마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왜냐하면 우선은 치료자한테 뭔가 그렇게 친밀감을 느껴야지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상담을. 그래야지 내 마음도 털어놓고, 또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보통 밖에서 일어나던 인간관계처럼 상담가한테, 치료자한테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또 많이 몰입이 돼요.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기가 참 쉽습니다. 치료라는 거는, 이 상담이라는 건 수단이잖아요.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나 스스로 혼자서 탄탄하게 독립적인 영역도 누릴 수 있는, 그게 목표로 되어 있는 건데, 주객이 전도돼서 그냥 치료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려요. 치료자와 지금 요 상담이 그냥 애착 경험인 거고, 이걸 유지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고,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치료 종결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만 상담자가 내보여도 굉장히 두려움이 확 올라와서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라고 자꾸 얘기도 하고, 또 실제로 증상이 악화가 되고요.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악화가 되는 거예요. 2차 이득이죠. 그래서 또 계속 치료를 유지하고 싶고, 그리고 치료자한테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역전이라고 합니다. 내가 상담을 하는 분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치료자를 막 이상화하게 되거든요. 이상화. 대단하게, 전지전능하게, 신처럼. 이제 사이비 종교처럼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교주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. 임원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고, 사이비 종교의 의지를 이제 치료자한테 해서 이 사람만이 나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의 구원자다. 내 인생의 구원자다. 그걸 넘어서 그냥 그 관계를 계속하고 싶고, 그러면은 치료자도 거기서 굉장히 잘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. 역전이가 일어나기 쉽거든요.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져요. 막 그래서 나를 대단하게 보는 거를 나도 모르게 그걸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,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권위적으로 막 대하게 되기도 하고, 막 명령을 막 하게 되기도 하고, 이렇게 상호작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자와도 이런 거를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, 하지만 치료자는 항상 중립을 유지하고 계속 의존하려는 거를 조금씩 좌절시켜야 되고, 뭘 원하는지는 알고 그 마음도 왜 그런지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자꾸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, 그래야지 조금씩 또 독립성을 느끼게 되고, 좌절돼도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구나,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좌절되지만 그래도 치료자는 나를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,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편안해져야 되거든요. 그런 불안을 참게 되고 참을만 한 거구나, 좌절도 견딜만 한 거구나, 그렇게 두려움의 근원에 접근을 해도 괜찮구나, 이런 걸 경험해야지 이게 점점 풀리고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.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.